그러면 이거 문제는 안 풀어 갖고 오신 거예요? 그냥 들고 오신 거예요? 여기 이제 선생님이 다 풀어줄 줄 알고 이 하나씩 다 풀었으니까 그럼 얘를 언제 마무리하자고 그거를 그렇게 하고 오신 거예요? 이게 원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제가 문제를 선별해서 풀어도 되고 그죠? 예, 홀수짝수로 풀어도 되고 그런데 예? 건너서 민법은 다 끝났겠네요. 예,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으면 지난달에 끝났어요. 그날에 끝났는데 여기 중간에 공백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하나씩 다 풀면서 온 거예요. 이렇게 쭉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이 좀 화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전에 집에서 한번 풀어보시면 예습이 되잖아요. 여기서 풀면은 복습이 되잖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 번만 다시 보게 되면 3번을 보는 꼴이 되잖아요. 근데 앞뒤 맥락이 다 잘라지고 여기 와서 오로지 선생님이 푸는 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겠다 그러면은 남는 게 없죠. 그러면 얘들이 생소하잖아요. 아까 계산 문제 풀고 그래도 적기 바쁘잖아요. 그걸 여러분들 한번 풀어봤으면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뭐 또 어떻게 탓할 수는 없는 거는요. 워낙 공사가 다 망하시니까 그게 결국은 선생님이 잘 정리해서 입에다가 넣어주고 입에다 넣었다고 그래서 먹냐면 안 먹으니까 턱을 잡고 막 흔들어 줘야지 간신히 소화가 되니까 어떡하겠어요. 그죠? 자, 일단 간평으로 먼저 가보세요. 간평. 간평은 또 힘드신가요? 간평은? 표정이 안 힘든 게 어딨냐라는 표정이에요. 그죠? 다 힘들지. 이런 표정이에요. 자, 일단 거기 문제 2번에 가시면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걸 물어봤죠. 자, 지난번에 제가 간평 이론 해드릴 때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이거 3가지가 있다라고 설명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현황 기준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시장 가치 기준 원칙이라고. 그죠? 먼저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건 뭐겠어요? 자, 평가사가 물건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를 하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특수한 목적이나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죠. 즉 기준 시점이라는 게 현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될 수 있고 과거의 일정한 시점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과거의 일정 시점으로 가는 평가를 무슨 평가? 그 우리가 소급평가라고 그랬어요. 무슨 평가? 소급평가. 기억하시나요? 그 얘기고. 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은 평가는 물건별로 개별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개별성 때문에.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2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일괄평가. 그렇죠? 근데 하나의 물건이라도 용도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구분해서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일괄평가하고 무슨 평가? 구분평가. 그 다음에 또 무슨 평가? 부분평가. 이렇게 해서 이거 3가지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2번 문제 가면은 이게 27회니까 작년 문제잖아요. 그죠? 작년 문제. 자, 거기 보시면 3번에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및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 있죠. 이게 무슨 평가다? 그게 현황평가죠. 현황평가고 단 일시적이거나 불법적인 이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기본서 집에 가서 확인하시면 거기에 밑줄 쳐 있을 거예요. 그죠?
관평할 때 그때 밑줄 치라고 그랬으니까 요거 빼고 하는 거라고. 그쵸?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는 무슨 평가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다. 5번에 가면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다 없다. 구분해서 평가할 수 있죠. 한 개 물건인데 도로가 하나 있는데 도로 앞 전면은 상가로 쓰고 있는데 이면은 주택으로 쓰고 있으면 한 필지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슨 평가할 수 있다? 구분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평가할 때는 무슨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그랬어요? 시장 가치를. 그죠? 근데 꼭 시장 가치로만 평가할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청사라든가 여기도 학교 있죠. 무슨 학교 있어요? 여기는 국제 고등학교예요? 여기 백화점 있나요? 네? 마트는요? 아 그래요? 그래 이마트. 영화관은 있나요? 뭐 CGV 이런 거 있나요? 그렇군요. 여기는 원래 뭐 호텔 이런 거를 못 짓는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여기 우리 이제 학원 공부하고 있는 건물. 여기 병원도 있나요? 그러면 이 청사는 시장성이 있다 없다? 고등학교, 이마트, CGV, 우리 학원 건물, 여기 병원, 이건 없다고요, 다. 그때 이렇게 알려줬다고요. 왜요가 아니라 이마트가 팔려고 나왔어요. 그죠? 그 얘기하면 바로 알아듣잖아요. CGV가 영화관이 팔려고 나왔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학원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구하는 게 원칙인데 얘로 구하기 힘든 애들은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도 평가할 수 있다라고 그때 설명한 거예요. 감정평가할 때 서두에.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거기 1번 질문에 보면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틀린 게 2번이 틀렸다고요.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 가액을 말한다고 돼 있잖아요. 시장가치라는 거는 통상적인 시장에서 그렇죠? 충분한 기간의 어떤 거래를 거쳐서 거래 기간을 거쳐서 거래 당사자의 자유의사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 뭐 이런 식으로 평가 규칙에서는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 규칙에 있는 용어나 이런 것도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게 그래서 2번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2번이 기본서에 시장가치에 대한 요건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때 설명까지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런 정도 그 용어상에서 나오는 것 정도는 그 정도, 요거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현황 기준 원칙인 거예요. 그죠? 현황, 현재 상태대로. 근데 예외적으로 무슨 평가도 할 수 있어요. 소급도 할 수 있고,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 시점이 미래 일정 시점으로 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4달 5일이면, 그죠? 네. 아니 4달이라도 이제 2달 25일이면 지하철역이 완공이 된대요. 그럼 2달 25일 날 완공이 된다는 얘기는 공정률이 한 99%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지금 대출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담보가치를 잡아야 될 텐데 이거 이후로 하면은 담보가치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하니까 아직 이 상황은 주어진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며칠만 지나면 이 상황은 반드시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걸 가정해서 행하는 평가를 무슨 평가를 한다? 그걸 기한부 평가라고 그런다고요. 무슨 평가? 기한부 평가.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미래 일정 시점으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또 과거의 어느 일정한 시점으로 갈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정도. 뒤에 가면은 가격과 가치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지난번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경제학에서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에서는 가격과 가치를 구별하지 않죠. 그 재화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화폐 단위를 빌려서 표현한 게 바로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의 기초가 있는 게 바로 뭐다? 가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가 상승하면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이렇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가치라는 거는 주관적인 거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객관적인 경우고 우리가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죠. 만약에 제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중학교 졸업 선물로 아버지한테 만년필 하나 받았다 이거야. 그러면 아버님이 받은 최초의 선물이 그 만년필이니까 낡고 오래됐어도 제가 느낄 수 있는 가치는 예전에 그게 만년필, 학과 만년필 하나에 뭐 한 5만 원 했다 손친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때는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란 얘기죠. 그거는 내가 느끼는 주관적인 가치죠. 근데 얘를 만약에 내가 중고 사이트에 팔려고 내놨을 때는 그 가치는 얼마 정도로 인정받을 수 있냐 이거죠. 시장에서의 객관적인 상황을 봤을 때는 30년 된 낡은 박한 만년필 정도야 한 10,000원 안쪽에 거래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걔가 가지고 있는 게 보다 객관적으로 표현되는 게 바로 뭐란 얘기야. 그게 가격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거기 4번 문제 보시면 1번 지문에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그리고 2번에 가면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치가 하락하면 가격도 하락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서로 일치한다는 얘기잖아요. 일치하는데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서로 괴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얘가 괴리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에. 우리가 이게 가치라고 그랬고요. 이게 가격이라고 그랬을 때 이 가격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초과 수요 상태가 되면 이 가격은 가치 이상을 반영할 수도 있고 초과 공급이면 가치 이하도 반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이 상황을 가격의 왜곡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불균형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무슨 상태를? 이 가치와 가격은 서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같아진다고 그랬죠. 이렇게. 네? 그를 아까 여러분들이 오전에 한 거예요. 균형 가격 하면서. 자, 이게 가격이면 경제학에서는 애들이 같다고 볼 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적으로 얘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가격이 가치 이상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가 발생해서 수요자 경쟁에서 초과 공급이 되니까 다시 균형에서 떨어지잖아요. 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가치 이하도 반영할 수도 있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수요자 경쟁이 발생하면서 다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언제나 무슨 상태? 균형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수요와 공급이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하게 되고 그랬으니까 얘가 틀렸을 거 아니에요. 단기적으로는 서로 불일치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일치할 수 있겠죠. 그죠? 기억하시겠어요? 이게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죠? 부동산학에서 얘기할 때는 부동산학에서 얘기하는 가치라는 거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부동산이 내구재니까. 근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100%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내구재는 가치와 가격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는 가격이 있고 뭐가 있으면 가치가 있으면 요건 시장에서 매도자하고 누구 사이에 매수자 사이의 거래에 의해서 실제 지불된 금액이 있죠. 실거래액을 뭐라 그러고? 가격이라 그러고 가치란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다? 현재 가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미 지불된 금액이니까 무슨 값이고? 과거의 값이고.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세종시에 30평형 아파트가 만약에 4억 5천에 매매가 됐어요. 그럼 이거는 이미 오전에 지불된 금액이죠. 이미 지불됐으니까 무슨 값이다? 과거의 값이라고요. 무슨 값이다? 과거의 값. 근데 가치라는 거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니까 미래 이익을 바탕으로 한 무슨 값이다? 이건 현재의 값이라고 그래요. 그죠? 근데 얘는 이미 지불된 금액인데 금액이 여기 딱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특정 시점에서 가격은 몇 개만 존재한다. 하나만. 근데 얘에 대한 가치를 평가할 때는 우리가 과세 목적으로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은 얘를 보험에 대한 대상으로 평가하는 건지에 따라서 가치는 무수히 많이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시점에 얘는 여러 개가 존재하고 얘는 몇 개만, 하나만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출제자들이 최근에 준 게 어떻게 줬냐면 가격은 현재의 값이고 가치는 미래의 값이다 이렇게도 준 거예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자, 거기 보시면 5번에 가격 거기 먼저 4번 보시면 4번 지문에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일정 시점에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부동산 가격은 지불된 금액이니까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한다고 돼 있죠. 5번 지문에 갔더니 부동산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유무형의 편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5번 지문에 그 5번 문제 5번 지문 보시면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가치란 주관적 판단이 반영된 것이니까 각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차이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3번에 봤더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의 값이지만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라고 그랬죠. 그 얘가 틀렸겠죠. 그 얘가 답이죠. 틀린 거 고르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인 내용에서 이것만 바꿔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의미만 알면 그냥 답을 맞출 수 있게끔 주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에 가시면 그거는 아셔야 돼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을 때 1번 지문에 가면 기준 시점 나오죠. 우리 그때 기준 시점에서 별표해주고 부연 설명하고 그랬었어요. 그죠? 기준점이 뭐를 기준점이라고 그랬어요? 응? 기준 시점. 기준 시점. 혹시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가격 원칙 기억나시는 거 있나요? 예,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라는 것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를 얘기하는데 감정평가사가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우리가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죠? 감정평가사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해드렸냐면 규모가 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하루에 평가 작업이 끝날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러면 양일간에 걸쳐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이날 끝났다는 거잖아요. 이날 시작해서. 그러면 얘가 무슨 시점? 예, 기준 시점이 된다고 그때 그렇게 적어드린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기준 시점을 정해놓고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냐면 오전에 얘기할 때 한 거예요. 유량하고 저량을 얘기할 때. 지대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유량이라고 그랬죠. 그럼 지가라든가 가격 가치는 저량이라고 그랬죠. 그렇잖아요. 근데 가치하고 가격을 우리가 판단할 때는 기간을 정해놓고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매 순간 달라지는 게 부동산 가치고 가격이니까. 왜? 부동산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계속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시점을 정해놓고 가치를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럴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봤었어요. 그게 무슨 시점입니까?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오전에. 증거 영상 돌려볼까요? 여러분 목소리 나온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준시점과 관련 있는 가격 원칙이 변동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도 있어요. 그죠? 얘랑 관련 있는 가격 원칙이 무슨 원칙이다? 변동의 원칙. 그래서 기준시점 정도는 정리하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를 기준한다니까 얘는 틀렸을 거 아니에요. 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일자를 기준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2번 지문에 그거 기억하시나요? 두 가지 이상의 권리가 동일 부동산에 있을 때는 그 각각의 권리의 가격을 정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네. 왜냐하면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지만 걔를 전세를 주면 전세권이 또 설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유권에다가 전세권까지 설정이 될 수 있으니까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같이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 3번 지문이 있죠. 감정평가에 특수한 조건이 수반되는 경우에 그 목적 성격이나 조건에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 가격이라고 되어 있죠. 그걸 그냥 생략해 주세요. 지금은 그 표현이 안 써요. 특정 가격이라고. 예전에는 시장 가치를 쓰기 전에는 정상 가격이라고 그랬어요. 정상 가격으로 구하기 어려운 건 특정 가격으로 구하라고 예전에 평가 규칙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정상 가격이라는 표현을 시장 가치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가격이라는 표현은 생략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요건 또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우리 그때 별표 줬어요. 가치 발생률. 그죠? 이거. 요거 네 가지 기억하세요? 이거 효용, 상대적 효성, 유효, 수요, 이전성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거 제목만 따면 위험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시험에서 이렇게 하나 등장한 게 있었다고. 효율성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거 앞글자만 따갖고 외워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쓰러졌다는 거 아니에요. 효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억하시나요? 어디선간 들어본 것 같죠? 그 선생님이 증거를 다 남기고 있는 거예요. 강의할 때. 그냥 예를 들어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만 충족이 되면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중에 몇 가지? 그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정답을 얘기했어요. 그죠? 다 돼야 된다고요. 다. 그죠? 그러면서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에서 이거를 틀리게 준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서 거기 8번 문제 보면 3번 있죠. 3번 지문에 가시면 가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가격이 발생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다 충족이 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 다음에 거기 문제 9번에 가치 발생 요인 있죠. 우리가 오전에 유효, 수요 배웠죠. 유효, 수요라는 것은 그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하는 욕구라는 것은 뭐에서 뒷받침이 돼야 된다? 구매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거기 9번 문제도 거기 보시면 2번에 유효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랬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뭐를 수반해야 돼요?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혹시 그것까지는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부동산의 가치를 우리가 판정할 때 얘도 우리가 그때 별표해드렸어요. 가치 재원칙 기억하시나요? 자, 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요. 이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되는데 무슨 상태? 네. 이거는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 상태니까 얘를 판정하기에 앞서서 먼저 토대가 되는 원칙이 이게 변동과 예측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고 얘가 최이호 이용 상태인지 아닌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내부 측면과 외부 측면의 관계를 고려할 때 내부 측면의 대표적인 게 균형의 원칙, 외부 측면의 대표적인 게 적합의 원칙 뭐 이렇게 한 거 기억하시나요?
여기 쓴 거? 어디선가 본 거 같은 거예요? 어? 그러면서 그때 왜 제가 이거 내부하고 외부를 구별해 줬냐면 이거를 또 바꿔서 내니까 이걸 우리가 구별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죠? 기억하시죠? 거기 그 내용에서 문제 10번 있죠. 자, 가격 재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어요. 그죠? 근데 거기 보시게 되면 2번 지문에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인 측면이지 외부 환경과의 균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걔가 답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근데 그 밑에 11번을 가죠. 자,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물어봤을 때 거기 3번 지문을 갔더니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적합의 원칙은 내부적 관계예요, 외부적 관계야? 외부잖아요. 그래서 얘가 틀린 거잖아요. 단순히 이거는 내부냐 외부냐 구별해도 풀 수 있는 거였어요. 이게. 요게 이제 21회 때 또는 23회 때 이렇게 이제 문제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뒷장으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자, 지난번에 이거 또 해봐야죠. 여기까지는 정리하셔야 돼요. 자, 기준 시점과 관련 있는 건 변동의 원칙이라고 그랬죠.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거. 기능적 감가랑 관련 있는 원칙. 이거. 우리가 그때 균형의 원칙 있죠. 얘는 기능적 감가고 내부 측면이라고 그래서 그때 아마 이렇게 묶어줬을걸요. 이렇게 탤런트 조용기 씨 아냐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경제적 감가 있죠. 이거는 무슨 원칙? 이 집에 앞에서는 경적을 울리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했었다고요. 빵빵거리면 안 된다고 묶어가지고. 그럼 얘랑 관련 있는 건 무슨 원칙? 얘랑 관련 있는 건 적합의 원칙. 추가 투자 적법 판정에 적합한 거는 기여의 원칙.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거는 무슨 원칙? 대체. 여기 이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게 이게 대체잖아요. 예전에 3대라는 책 제목 이름 아세요? 염상섭 님이 지은 3대라는 거 제목. 예전에 학창시절에 이게 책에도 실렸었다고 이거. 기억 안 나시나요? 어쨌든 3대라는 거예요. 뭐? 3방식의 근거가 되는 건 무슨 원칙? 대체 원칙, 대체 원칙. 중요한 거 일단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 12번에 가시면 12번에 가격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네, 2번에 가면 균형의 원칙은 구성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고 돼 있잖아요. 무슨 감가? 기능적 감가. 그 다음에 거기 14번 논리 있죠. 혹시 이거 기억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주거지역인데 여기 신축주택이 하나 들어섰어요. 대지 100평, 건평 50평. 신축주택이니까 최신 설비로 채웠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변 주택이 대지가 예를 들어서 한 700에서 한 800평, 건평이 250에서 300평 이런 주택이 들어서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A그룹 회장이 살고 여기는 B그룹 회장이 살 때 이 동네 C그룹 회장이 집 보러 오면 얘는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랬죠. 이 동네 시세가 만약에 평당 한 4천 한다 그러면 얘는 4천 받을 수 있다 없다? 못 받잖아요.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에? 그렇죠. 주변에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적합의 원칙. 근데 여러분 실전에서는 이렇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여기가 서민 주거지역인데 여기에 고급 주택이 하나 들어서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동네 집 보러 온 사람들은 얘 보러 오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그럼 얘는 당연히 시세가 어떻게 돼요? 낮게 평가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랑 관련 있는 원칙이 무슨 원칙? 적합의 원칙일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 14번이 있잖아요. 14번에 보시면 다음 보기와 같은 선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상의 부동산 가격 원칙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A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이 됐대요. 근데 A지역에 개발업자가 고급주택을 건축했대요. 거래사업이법을 적용해서 해당 고급주택을 평가한 가격이 건축비용에도 미치지 못했던 얘기는 무슨 원칙과 결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적합의 원칙. 이렇게. 그냥 이 용어를 알면 풀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대부분 얘기해 준다고. 그죠? 그 다음에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할 때 이거 기억하시나요? 이거 기억하세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할 때 선행이 지역 분석, 표준적 이용을 토대로 이거 뭐 판정한다 그랬어요? 가격 수준. 그죠? 후행 분석이 개별 분석, 개별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토대로 무슨 가격을? 구체적 가격을 판정하는 거다. 이거 바꿔주면서 틀린 거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자, 15번 가보세요. 15번. 15번에 가시면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죠. 그렇죠? 먼저 5번 지문에 가면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보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얘가 선행하죠. 지역 분석이.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을 가면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무슨 이용을? 표준적 이용을 판정할 수 있죠. 근데 1번 지문을 갔더니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대요. 구체적 가격은 어디세요? 개별 분석에서. 걔가 틀리잖아요. 걔가 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뒤로 가시게 되면 16번 가보세요. 자, 1번에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 그랬으니까 맞는 표현이겠죠. 그렇죠? 근데 3번을 갔더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대상 부동산의 최이호 이용을 판정한다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이용을? 표준적 이용이잖아요. 최이호 이용은 어디서? 개별 분석에서. 그러면 거기 17번에 가시게 되면요. 17번에 자 4번을 가보세요. 4번 지문을.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돼 있죠. 그럼 얘가 답이잖아요.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지역 분석을. 그렇죠. 계속 뭐가 선행한다고 그랬다가 지역을 먼저 한다고 툭 한번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난이도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도 되는 거예요. 이것만 구별해도 대충 답을 맞추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때 17번을 만났었을 때 요때 요 수강생들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그냥 답이니까. 그래서 제가 늘 눈에 얘기하잖아요. 학개론의 문제는 정확한 용어에 이해만 되면 1분 내에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죠?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그죠? 이런 포인트에서만 바꿔주는 거예요. 복잡하고 어려운 거는 답으로 유도하진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지금 이 오후 시간에 어쨌든 간에 이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도 남아 계신 분들이 그래도 대견하신 거예요. 그죠? 원래 오전 수업 마치고 그냥 가고 싶었는데, 그죠? 옆 사람이 남는 바람에 얼떨결에 남았고, 가려고 그러다가 선생한테 걸려가지고 남았고,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참.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든 간에 합격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합격을 하면. 근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이제 종강하잖아요. 종강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일 시험 보러 가실 거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선생은 참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학원으로 연락해서 어느 분이 합격을 했느냐고 물어보면 누구누구는 합격을 했고 누구누구는 연락이 끊겼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들이 기억이 나죠. 인원 특히 얼마 안 되니까 여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무진장이 아쉬울 거 아니에요. 그게. 기왕이면 한 분이라도 더 되는 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해가 일기생이라니까, 여기 일기생. 예? 아니, 전국적으로 신설 학원의 일기생들은 합격률이 높아요. 그게 전통이에요, 이게. 중개사 학원에. 올해 세종시에서 이 전통이 무너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몇 년간 회자되는 거예요, 이거. 야, 세종시가 참 그렇다더라. 이거 난리 나는 거예요, 이거. 예? 잘해줄 거라고. 자, 그 다음에 19번에 가시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의 용어 정의 이런 거 나오죠. 예. 용어라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 19번에 가면 3번에 가면 시장가치라고 나오죠. 얘가 용어가 바뀐 다음에 계속 등장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바뀌면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예,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초로 정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틀린 거는 이제 4번이 돼요. 적산법은 기준 시점에 있어서 대상 물건의 가격을 기대율로 곱해서 산정한 금액에 사정, 보정 등을 가해서 임료를 산정한다고 돼 있잖아요. 적산법은요. 기초 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하고요. 거기에서 필요 적용비를 가산해서 이거를 구하는 걸 얘기를 해요. 적산임료를. 그러니까 필요 적용비를 가산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사정보정을 가해서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아닌 거예요. 적산법에서는 낼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내용, 개념 정도밖에. 나중에 여기 규칙 용어 정도는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리고 뒤로 넘어가시면 먼저 22번에 가보세요. 22번. 예, 배경음악이 또 하나 등장을 했어요. 22번에 가시면 다음 임대료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 가론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걸 물어봤죠. 그러니까 거기 첫 번째가 적산법 나오잖아요. 기초가격에다가 뭐를 곱하라고 그래요? 기대율. 그렇잖아요. 그러면 기억이 기대율 들어가는 애가 1번하고 4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임대사례비교법에서 임료 구하는 게 무슨 임료냐면 비준임료예요. 그리고 수익방식에서 임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분석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분석법? 수익분석법.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 또 기초가격에다가 기대율을 곱하죠. 예, 그러면 나오는 게 이게 순임료예요. 그러니까 순임료 플러스 필요 적용비가 돼요. 근데 거기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수익분석법 있죠. 수익분석법은 수익임료는 순수익에다 필요 적용비를 플러스한 거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무슨 임료를? 수익임료를. 그죠? 여기 무슨 임료가 있겠어요? 비준임료라고 있겠죠? 얘도 순임료에다가 필요 적용비를 가산한 내용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거는 추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 있는 순임료가 뭐냐면 이게 순영업소득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필요 적용비가 영업경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에다가 영업경비 합하면 나오는 게 뭐겠어요? 예? 그게 유효 총소득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임료를 이걸 실질임료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임료냐면 이걸 총임료라고 그래요.
무슨 임료? 총임료. 그러니까 임료를 구하는 방법에서 구하는 이 임료들은 다 총임료예요. 다른 표현으로 무슨 임료를 한다? 실질임료. 그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실질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필요적용비의 합으로 돼 있다. 그럼 맞는 표현일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기까지는 여러분 시험상에서 인용을 해준 거예요. 실질임료는 순임료 플러스 뭐로? 필요적용비의 합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방식에서 이거 기억하시나요? 원가 방식은 비용성의 사고고 비교 방식은 시장성의 사고고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사고라고. 이거 기억하시죠? 이거 했잖아요. 이거 기억하죠? 이 드링크를 이 카드로 샀고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그죠? 거기 문제 있잖아요. 21번에. 그죠? 21번에 가면은 원가 방식이 가해 원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기억의 원리. 기억이 당연히 뭐겠어요? 비용성이잖아요. 그 지문 중에 기억이 비용성인 애는 3번밖에 없어요. 걔가 답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아는 사람은 역시 또 찍는 문제죠. 다 그런 거예요. 그냥 문제가. 요즘은 간평에서 어렵게 잘 안 줘요. 간평에서 좀 복잡한 애들은 그냥 버려도 돼요. 버려도 우리가 반타작 이상만 하면 충분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구별 정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24번 있죠. 이거 작년에 나온 건데 혹시 시산가액에 대한 논리를 얘기해 드린 건 기억하시나요? 이것도 참 제가 볼 때 걱정인 게 그때 제가 3월에 와서 그 첫 주에 세 번째 주 가서 수업을 하고 그 주에 아마 일요일 날 간평을 보충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간평을 한 번도 안 듣고 여기까지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5월달까지. 들어도 지금 한 번 들으신 거고. 그렇다고 지금 간평을 따로 앞으로 땡길 수도 없는 게 분량이 있으니까. 간평을 먼저 땡기면 힘든 게 뭐냐면 지금 경제하고 있잖아요. 최소한 투자론까지는 끝나가야지 간평을 갈 수가 있어요. 수익 방식의 논리를 설명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땡기기도 지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그 간평을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은 그날 일요일 날 나는 못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참 힘들고. 그런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면 간평이 나오면 다 깝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도 환장하는 거죠, 그걸.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 못해도 두세 번은 들었어야 됐는데 한 번 들었거나 한 번도 못 들은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근데 모의고사를 내는, 외부에서 모의고사를 내는 사람들은 그걸 감안하겠냐고요. 당연히 모르죠. 그냥 낼 거 아니에요, 배열대로. 그러면 앞으로 간평은 6개씩은 배열이 나와요. 40문제가 나오면. 근데 우리가 지금 간단한 거는 이렇게 해서라도 대입이 되지만 안 들은 사람들은 또 정리가 안 되니까. 하여간 뭔가는 하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거기 24번에 보면 시산가액이라고 돼 있죠. 예. 시산가액의 조정은요, 산술평균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처럼 가중치를 주는데 여러분들이 왜 투자론에서 우리 수익률 계산해 봤잖아요. 그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 거래 사례를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이 얼마예요? 1억 2천이잖아요. 거래 사례는 무슨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잖아요. 그게 50%라는 거잖아요. 그럼 1억 2천에 50%면 얼마겠어요? 1억 2천에 50%면 6천 나올 거 아니겠어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네? 아니, 설마 이 수업을 내일까지, 다음 주까지 할 거라고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조송비용을 통해서 구한 시산가액 있죠? 조송비용이 들어가면 원가 방식이잖아요. 그럼 1억 천에 20%면 얼마겠어요? 그러면 2,200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임대료 통화에서 구한 시상가액이 1억이잖아요. 수익 방식이 3천이니까, 30%니까 3천 나올 거 아니에요.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에? 1억 1,200 나온다고요. 답이 4번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거는 뭐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암산으로도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대입만 되면 되는 거죠. 그죠? 거래 사례 비교법이잖아요. 그죠? 무슨 방식? 비교 방식. 비용성의 사고를 둔 게 원가 방식이잖아요. 그죠? 수익의 기초에서 구하는 게 바로 수익 방식이잖아요. 임대료가 곧 수익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놓고 그냥 갖다가 단순하게 대입만 하면 되는데 쓱 봐서 보니까 계산할 것 같으니까 또 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버리고도 편안하게 왔어요. 왜? 합격은 했으니까. 하나 안 풀어도 뭐 지장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28번 있죠. 이거 하는 거 알려드렸었어요. 그때 거래사례 비교법 있죠. 예. 거기서 이제 이거 할 때 이렇게 28번처럼 이거 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왜 지역요인하고 개별요인 비교할 때 종합적 비교법이 있고 평점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평점법은 상승식이 있고 총화식이 있는데, 그렇죠? 그때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이게 상승식인데 이게 이제 비교 항목이에요. 그리고 이게 사례, 이게 대상,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주면서 얘는 다 비중을 100으로 주고 얘는 100, 얘는 80, 100, 그 다음에 얘는 110, 100 이렇게 하면 수정 들어갈 게 100분의 100인 애들은 수정할 게 없잖아요. 얘가 100분의 80이잖아요. 항상 분모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분모가 사례. 얘는 다 100을 줬잖아요. 얘가 얼마? 대상이 80. 100분의 80이니까 얼마예요? 0.8. 똑같고 얘만 틀리잖아요. 그죠? 사례. 그 다음에 뭐예요? 대상. 100분의 110이죠. 그럼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보정하는 건데 이거를 또 다르게 주는 경우가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해드렸어요. 얘를 지워버리고 이게 대상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플러스 1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례는 다 100을 준다. 플러스 1이잖아요. 100분의 100일. 제로니까 100분의 100. 마이너스 4니까 100분의 얘는 100이고 이런 얘기잖아요. 100분의 얼마예요? 96. 제로잖아요. 얘는 100분의 103. 28번이 그런 거예요. 28번에 가시면 기타 조건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분의 98. 그럼 0.98이죠. 거기다 0.98을 쓰시는 거예요. 0.98을.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죠. 그럼 100분의 103이죠. 그럼 1.03이죠. 마이너스 1이면은 0.99겠죠. 100분의 99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100분의 104죠. 1.04죠. 걔들을 다 곱하시게 되면 1.039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 0.98이고요. 플러스 3이면 1.03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면 0.99죠.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1.04죠. 이거를 계산기에다가 0.98 곱하기 1.03 곱하기 0.99 곱하기 1.04를 때리면 이게 나온다고요.
밑에 숫자가 쭉 떨어지는데 이게 아마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 수치가 나온다고 이게. 찍어보시면 이 수치가. 이게 결국은 이 값을 도출하는 과정은 계산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는 해놓고 이거 하나만 계산기 하나 찍어라 이런 얘기예요. 이거를. 그런데도 이걸 갖고 학생들이 또 투덜댄 모양이에요. 이게 뭐냐고. 언제 이걸 찍고 있냐고. 그리고 얘가 또 소식이 끊겼어요. 이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렇잖아요. 이런 게 하나 나오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그리고 또 항목이 지금 4개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3개 이상은 안 줘요. 조정할 게. 비율 수정하면. 그러면 가능성이 이런 거예요. 옆에 30번 있죠. 공시가 기준법 부하로 돼 있죠. 거기 보면은 세 번째 보면은 비교 표준지 공시가가 얼마예요? 200이죠. 200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밑에 가면 지가 변동률이라는 하나 있죠. 몇 프로 상승했대요? 5%. 그게 100분의 105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1.05란 얘기죠. 근데 그 밑으로 쭉 가면은 마지막에 개별 요인에 보면 대상 토지가 비교 표준지에 비해서 가로 조건이 몇 프로 열세야 돼요? 5% 열세야 된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100에서 5를 빼란 얘기죠. 그럼 100분의 95란 얘기죠. 100분의 95면 어떻게 돼요? 0.95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봤더니 환경 조건은 몇 프로가 우세야 돼요? 그러면 100분의 120이잖아요. 100분의 120이면 1.2죠. 얘를 곱하면 하나의 수치가 나올 거예요. 1.05 곱하기 0.9 곱하기 1.2 있죠. 예? 예. 곱하면 수치가 얼마 나오는지를 보세요. 수치가 안 나오나요? 얼마 나와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197이요) 그러면 200만 원에다가 1.197을 곱해보세요. 1.197에다가 2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 나와요? 답이 4번인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냥 이 수치는 나오잖아요. 그죠? 이 수치 나오니까 이것만 계산기로 곱하면 이게 나올 거 아니에요. 200만 원에다 이걸 곱하면 수치를 구할 수 있다라고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학생들이 투덜댄 모양이에요. 언제 이거 하고 있냐고. 그래서 얘가 또 소식이 끊겼어요. 근데 올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거래사례비교법으로. 그러면 충분히 우리는 대비하면 또 풀 수 있어요. 이거. 그러면 31번 같은 경우 있죠. 얼핏 봐도 복잡해 보이죠. 근데 전혀 안 복잡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 신축한 주택이 토지가 300이고 건물이 500이잖아요. 9,100만 원에 매도 의뢰했는데 8,550만 원에 거래됐는데 매도자의 급박한 사정으로 정상 거래 가격 대비 5% 저가로 거래된 거래요. 그럼 얘를 정상가로 바꿔줘야겠죠. 그러면 8,550 있죠. 얘가 사례잖아요. 얘는 100이고 100에서 얼마? 5% 저렴하게 팔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95분의 100을 해야겠죠. 95분의 100 하면 얼마 나와요? 100을 95로 나눠보세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실제로 찍어봐야지 이게 현실감이 있어요. (1.05) 뭐 나오죠? 거기다가 8,550을 곱해보세요. 그러면 거의 수치가 9,000 가까이 나올 거예요. 거의 9,000 나오죠? 네, 9,000. 그렇죠? 그럼 원래는 9,000에 팔아야 됐을 애가 8,550에 판 거예요. 그죠?
그러면 원래 가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9천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건물이 500평방미터잖아요. 9천 나누기 500 하면 얼마 나오겠어요? 그렇게 계산하지 마시고 그 밑에 가면 건물의 제주도 원가 있죠. 거래점 현재 9만 원이라고 돼 있죠. 예, 9만 원 곱하기 500 해보세요. 9만 원 곱하기 500 얼마 나와요? 4,500이죠. 그럼 얘가 9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건물 짓는 게 4,500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토지 가치가 4,500이죠. 답이 4,500이라고요. 이게 물어본 게 토지 가치 물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가치에서 건물 가치 구하면 나머지가 토지 가치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옆으로 가보세요. 뒷페이지로 가시면 33번 문제 있죠. 자, A 건물의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 문제의 유형이 같죠. 근데 하나가 20회 때 나오고 하나가 25회 때 나왔죠. 5년 만에 등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우리 그때 제주도 원가 구할 때 기억하시나요? 제주도 원가는 직접 공사비와 간접 공사비에다 개발업체 이윤도 포함시킨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거기 가면은 33번에 보면 직접 공사비가 2억 7천이고 간접 공사비가 3천이죠. 그 3억에다가 개발업체 이윤이 3억 6천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런데 10년 전에 건축 지수가 100이에요. 그죠? 근데 기준점 현재는 얼마래요? 그럼 100분의 130 하면 1.35죠. 3억 6천에다가 1.35 곱하면 4억 8,600 나와요. 그죠? 근데 거기 보면 건물의 연면적이 얼마예요? 1252죠. 이걸로 나누면 평방미터당 제조원가 나오죠. 그럼 38만 8,800원 나와요. 자, 그런데 그 밑에 34번이 있잖아요. 예? 34번. 34번 보시면 자, 총액이 얼마예요? 4억이잖아요. 밑에 거. 예, 4억인데 20년 전에 건축비 지수가 100이죠. 기준점에 건축비 지수가 145죠. 그럼 100분의 140 하면 1.45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5억 8천인가 얼마가 떨어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얘가 또 연면적이 얼마예요? 네, 1450으로 나누면 돼요. 그죠? 그럼 얼마 나와요? 얼마 나와요? 그럼 40만 원이 답인 거예요, 그러면. 걔가 평방미터당 제주도 원가인 거예요. 이거 어려운 게 아니죠. 네? 이거 간단하다고밖에는 볼 수 없지 않나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면 이번에는 그 원가법에 의해서 감가에 구하는 거는 아마 올해는 안 나올 거라고 추정을 해요. 왜냐하면 저기 216페이지 가보세요. 216페이지 가면 51번에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거 이렇게 해놨죠. 예, 거기 디귿 있죠. 디귿. 예, 그게 삭제됐어요. 그 조문이 삭제됐다고요. 감정평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그러니까는 이 방법에 의해서 뭐를 구하라는 거예요. 감가액을 산정하라고 해놨던 건데 얘들이 통으로 삭제됐잖아요. 그러면은 얘들이 안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얘들을 안 낸다는 얘기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또는 수익환원법 쪽에서 계산 논리를 내겠다는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저쪽에 가셔서 40번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40번에 가시면 환원율 구하라고 돼 있죠. 네, 환원율은 어떻게 구해요? 네? 환원율 공식은 기억하시나요? 네? 우리 지난주에 문제로 풀었어요. 지난주 그 20문제 있죠? 20문제. 제가 그때 뭐라고 줬냐면 순소득 승수의 역수로서 그죠? 종합환원율의 산식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은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서 답을 줬잖아요. 얘 역수라고. 그죠? 그 여기 분모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위에는. 그럼 뒤집으면 되죠? 여기가 뭐? 총투자 얘는. 그럼 거기 40번의 문제 보면 총투자액이 얼마예요? 어? 2억이잖아요. 2억. 단위가 1,000원이니까. 그렇죠? 그럼 얘만 구하면 되잖아요. 뭐만? 순영업소득만. 근데 거기 뭐라고 해놨어요? 가능 총소득이 있죠? 가능 총소득이 얼마래요? 1950. 근데 공실이 얼마래요? 50만 원. 근데 거기다 기타 소득을 줬죠? 얼마? 100만 원을. 이걸 왜 100만 원을 맞춰주냐면 그래야지 유효 총소득이 2천이라고 딱 떨어지게 나온다고요. 그래야지 여기서 영업경비를 뺄 때 유효 총소득의 40%라고 줬잖아요. 2천의 40%면 얼마야? 800이잖아요. 순영업소득이 1200이잖아요. 그럼 6% 나오겠죠. 1, 6, 10이니까. 그러니까 출제자들이 거의 이런 패턴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굳이 뭐를 쓰지 않더라도 계산기를 쓰지 않더라도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하게끔 문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문제가 나오면 계산 문제 중에서 4문제는 단순한 거예요. 그냥. 계산 문제에서 한두 개는 난이도 조절용으로 문제를 길게 주거나 해서 줘요. 그런 건 버려도 돼요. 안 풀어도 돼요. 간단한 것만 풀어도 돼요. 간단한 것만. 그래도 우리는 맞출 수 있다 없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인용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44번을 가보시면 환원율 구하라고 돼 있는데 그게 어떤 방법에서 구하라는 거는 표시가 안 돼 있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걔는 아세요? 얘는 기억하시나요? 얘 배워봤잖아요. 부채감당법. 유일하게 저당 투자자 입장에서 환원율 구하는 거라고. 이게 뭐겠어요? 부채감당률. 부채감당률은 뭐를 측정할 때 쓴다 그랬어요? 융자상환능력. 융자상환능력은 저당 투자자하고 지분 투자 중에서 누가 중시한다? 저당 투자자가 중시하죠. 나한테 돈 빌려간 거 갚을 수 있냐를 따지는 건데. 그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대부 비율. 얘가 저당 상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면서 왜 남자분들은 아시잖아요. 부대 군부대 가면 상사 있잖아요. 상사. 계급이. 얘는 상수잖아요. 그러니까 부대 상이라고 이거 그냥. 근데 부채 감당률 어떻게 구하는지 기억하시나요? 부채 감당률? 이게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이잖아요. 거기 박스 보시면 출제자가 배열을 해줬잖아요. 순영업소득 있고 그 밑에 못 깔아놨어요. 부채 서비스에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3천. 얘가 얼마? 그러니까 얘가 얼마라는 거예요? 2란 얘기잖아요. 2. 그러니까 출제자가 일부러 그렇게 배열을 해준 거예요. 금액을. 3천 1,500원 나누라고. 그럼 얘가 얼마 나온 거예요? 2가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분 비율과 대부 비율이 60대 40이잖아요. 그러면 대부 비율이 40%니까 0.4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저당 상수 얼마 줬어요? 이렇게 줬잖아요. 마지막에 보면.
그러면 2 곱하기 0.4 곱하기 0.177을 때리면 0.1416이라고 나온다고요. 그럼 1416이라는 애를 찾으면 되잖아요. 걔가 답이 3번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냥 배열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우리가 그거 한 거는 기억하시죠? 물건별 감정평가 방법 아시죠? 그거 정리한 거 기억하시나요? 먼저 이거 얘는 기억하세요? 광수 동생이 공수, 공수 동생이 영수,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기억하시나요? 이건 기억하나요? 이거? 자동차 있죠? 자동차 거래사례비교법, 과수원 거래사례비교법, 동산 거래사례비교법, 저거 과거에 통과했다고 이렇게 문장 묶어줬어요. 그때 간평할 때 물건별 평가 방법 할 때. 그 다음에 이거 기억하시나요? 선박 있죠? 선박 무슨 법으로? 원가법으로. 소경목님 아시죠? 지름이 작은 묘목 있죠? 네? 걔들도 뭐로? 원가법으로. 그래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선원의 소원이 건물도 갖고 싶고 항공기도 갖고 싶고 건설기에도 갖고 싶다고 이렇게 문장을 쭉 써줬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거 기준으로 정리하고 임대료 있죠? 임대료 무슨 방법으로 구한다 그랬어요? 임대료. 그래 이거 성이 같으네. 임대료는 누가? 임대사례비법으로. 네? 그때 이거를 적어드렸다고요. 물건별 평가 방법 할 때. 요거는 그냥 정리만 해두면 하나 맞을 수 있다고. 거기 47번 가보세요. 47번. 47번 가시면 틀린 거 물어봤죠. 네? 47번. 자, 얘 몇 회 때 나온 거예요? 18회 수용이라고 되죠. 거기 2번에 가면 건물의 평가는 무슨 법으로 하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 틀렸을 거 아니에요? 건물 무슨 법으로 해야 돼요? 원가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거기 48번 문제 가보세요. 1번 지문에 가면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를 쓰라고 돼 있어요? 원가법. 49번에 가보세요. 1번 지문에 건물 평가할 때 뭐라고 쓰라고 돼 있어요? 50번에 가면 틀린 거 물어봤죠? 1번에 건물 거래사례비교법이죠? 얘가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50번 문제 같이 나왔을 때는 이건 그냥 맞추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냥. 계속 이렇게 주면서. 그러니까 쓰는 애는 계속 쓴다, 안 쓴다? 계속 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49번도 가보세요. 49번도 가보시면 3번에 영업권 평가할 때 수익환원법 쓰죠. 과소원할 때 거래사례비법 쓰죠. 임대료 평가할 때는 뭐를 써요? 네, 임대사례비법 쓰잖아요. 그럼 48번에 가보세요. 옆에 48번 있죠. 48번에 가면 틀린 거 물어봤죠. 3번에 임대료 평가할 때 무슨 법을 쓴다고 돼 있어요? 적산법이잖아요. 성이 틀리잖아요. 얘가 답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이건 그냥 포인트만 알고 있어도 답이 쉽게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건 나중에 틀리면 억울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만 뭐 이렇게 정리하시게 되면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어요. 그죠? 그리고 217페이지에 가시면 가격 공시제도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는 묶어서 우리가 정리할 때 그것만 일단 아시면 되죠. 이것도 그때 설명했었어요. 그죠?
일단은 토지 있죠. 표준지 공시가의 결정 공시주체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누가 된다 그랬어요? 얘는 이렇게 가죠. 이의신청이 있죠. 얘는 누가 된다 그랬어요? 이거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람 누구 이의신청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람 토지 소유자, 이용자, 그 다음에 그 밖에 이해관계인이 있죠. 이 사람까지 다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죠. 언제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결정 공실로부터 30일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국장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언제까지 다시 또 답변을 해줘야 돼요? 응? 다 30일. 다 30일이에요. 결정 공실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고요. 그러면 국장은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다시 또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며칠이라는 거예요. 30일인데 30일이 아닌 애가 들어오면 걔는 틀리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잘 쓰는 거 공동주택 있죠. 얘는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아요. 얘는 그냥 전수조사예요. 다 한다고요. 다. 얘는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줘요. 공동주택도 무슨 주택과 무슨 주택으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으로 나눠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주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59번에 가보시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도 나와 있죠. 네? 59번에 옳은 거 보면 자 3번에 공동주택 가격은 표준주택 가격과 그 다음에 무슨 주택으로 예, 개별주택 가격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63번에 가보세요. 63번에 가게 되면 4번 지문이 있죠. 표준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가장 대표성 있는 주택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틀릴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은 표준주택과 개별주택을 구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거를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 58번 문제 가보시면 자 거기 가면은 가격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물어봤을 때 자 1번 지문에 가면 개별 공시가에서 이의가 있는 자는 결정 공실부터 며칠 이내 신청한다고 돼 있어요. 60일이니까 틀렸을 거 아니에요. 며칠이에요? 30일이잖아요. 근데 그 위에 57번에 3번 지문이 있죠. 3번 지문에 가면 개별 공시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개별 공시가의 결정 공실부터 며칠 이내 30일에 누구에게? 국장이 아니잖아요. 개시라고 해요. 개시. 개가 들어간 애들만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또 30년 보고 덜컥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에? 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거 정도 뭐 기억하시게 되면 크게 어렵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나중에 어쨌든 간에 또 필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 그 20문제 연습하시라고 간편까지 문제를 쭉 드렸잖아요. 토대로 한번 풀어보시는 거예요. 풀어보시고 다음 주에 제가 답하고 해서는 드릴 거예요. 드리고 오늘 한 것 중에서 연습을 추가로 좀 더 해보셨으면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어떤 그 뭐
그 차원에서 문제를 추가로 한 번 더 드려볼 테니까. 근데 그거는 답을 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풀어서 여러분끼리 답을 도출을 해야 돼요. 예? 계산 문제를 아까 분명히 드린다고 그랬어요. 네일리하고 허프를 한번 드린다고 그랬으니까 실제로 한번 풀고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고 난 다음에 본 수업할 때 물어볼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기억했으니까. 그리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출이라는 게 근래 패턴이 그래요. 어렵게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어렵게 나오면 버리면 돼요. 우리는 40문제 중에서 16개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24개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24개만 우리가 실력이 아주 좋으면 딱 24개만 맞출 수 있겠으나 실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 4개만 더 업을 해서 28개까지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한 70점. 70점이면 무난하게 합격을 넘어가면서 나중에 혹시 민법이 꺼달라고 하면 한 2개도 꺼줄 수 있는 거. 뭐 그런 정도까지만 가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80점을 맞자, 100점을 맞자는 소리는 안 할 거예요. 그냥 70점만 무난하게. 그죠? 그 정도로 맞출 수 있어요. 결석하지 않고 복수 조금만 하고. 그래도 무난하게 맞을 수 있어요. 그죠? 네. 어떤 거요? 네, 네, 네. 아, 그거는 뭐 다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것만. 제가 선별해서.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이 돌려요. 그 안에서. 계속 그것만 내지는 않고. 이게 한 번은 순수익 기초에서 환원율 구하라고 해놓고, 한 번은 수익가격 구하라고도 하고, 환원율도 부채감당법 한번 써주고, 물리적 투자결합 한번 써주고, 그리고 한동안 쉬었다가,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온 애들을 신경 쓸 것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단순한 논리로 반복해서 나올 수 있는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혹시 만점에 도전하시나요? 아닌데 성격적으로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또 그게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 필요한 거는 추가로 제가 정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있는 거는 일단 정확하게 정리해 주셔야 돼요. 문제인지 아시겠죠? 결론은 그 얘기잖아요. 어느 게 나오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조금 정리한 다음에 그래서 정리해드리고 어쨌든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건 계속 중요한 거예요. 뭔지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 오후에 수업 듣느라 고생들 많으셨고 대신에 다음 주에 그 추가로 이제 문제를 드리면 푸시고 답을 풀 때까지는 제가 여기 학원에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왜냐면 안 풀리면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뻔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하여간 5시간 내내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